냄새나는 짐짝은 여기서 처리하는 게 딱이지. 엄마, 물귀신 되더라도 우리 집엔 찾아오지 마요. 아들의 그 싸늘한 한마디와 함께 나는 폭우가 쏟아지는 다리 난간 쪽으로 거칠게 떠밀렸습니다. 출입 통제 표지판이 나뒹구는 다리 아래로는 금방이라도 덮칠 듯 시커먼 강물이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등 뒤에서 어머님, 미끄러지기 딱 좋은 날씨네요. 잘 가세요. 라며 비릿하게 웃더군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내 얼굴을 때렸지만 아들 내외의 차는 이미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발밑에서 넘실대는 흙탕물보다 마지막 효도 여행이라며 웃던 아들의 그 가식적인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 만지며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병든 어미를 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시키려 했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저 강물에 뛰어들어 이 지옥 같은 배신감을 잊고 싶을 만큼 사무치게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나는 몰랐습니다. 이 끔찍한 밤 빗물과 함께 흘려보낸 내 눈물이 남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대한 파도가 될 줄은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래요. 모든 비극은 불과 며칠 전 그 빌어먹을 병원 복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숙 환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담당 교수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내 생명의 끝을 통보하더군요. 폐암 말기. 거기에 심각한 폐섬유화까지 겹쳐서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속에 찍힌 내 폐는 마치 낡은 거미줄처럼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어야 3개월. 아니, 기침이 심해지시면 한 달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진료실을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유난히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웅웅거리는 벌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멍하니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평생을 새벽 4시면 일어나 자갈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겨울에는 동상 걸린 손이 터져 피고름이 나고 여름에는 생선 썩는 냄새가 살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그 험한 시장 바닥에서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내 청춘이고 건강이고 다 갈아 넣었습니다. 남들이 꽃구경 갈 때 나는 생선 내장을 닦고 남들이 맛집 찾아다닐 때 나는 식은 밥에 물 말아 먹으며 뱃속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사업한다고 까먹은 돈까지 다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고작 이건가요? 썩어 문드러진 폐와 시한부 인생이라니요. 쿨러, 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급히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지만 붉은 선혈이 툭 하고 터져나와 하얀 천을 적셨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인데도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내 걱정이 아니라 자식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민호. 사업 망해서 지금 빚 독촉받고 있는데 어미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놀랄까. 그 못난 아들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쌀쌀 맞기는 해도 시어머니 죽는다고 하면 충격받겠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울타리니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손수건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가서 말하자. 어차피 갈 거라면 주변 정리라도 깔끔하게 하고 가자. 아이들에게 짐은 되지 말아야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 그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찬데 나만 흑백 영화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 대주느라 번듯한 아파트 팔고 쫓기듯 이사온 낡은 단독주택. 대문은 칠이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들이 사는 집이라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짠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안방에서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진짜야? 확실해?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는 듣기 힘든 한껏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해. 김 부장님이 그러시더라. 가입한 지 10년 넘었고 특약까지 빵빵하게 들어져 있어서. 아들 민호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으려다 말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속에서 쿨럭거리는 기침을 억지로 삼키며 나는 살금살금 안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얼마라는데? 정확하게 말해봐. 며느리의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망보험금 기본 3억에 질병 특약이랑 뭐랑 합치면 거의 5억 가까이 될 거야. 어머니가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 아는 설계사한테 부탁해서 들어둔 게 이렇게 대박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냐?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 사망보험금? 지금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내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5억이면 자기야, 우리 빚 다 갚고도 남네. 그럼 우리 다시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기쁨과 환희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빚 3억 털어내고 남은 돈으로 가게 하나 다시 차리면 돼.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피를 토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 내 보험 증권을 펴놓고 빚 갚을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래, 돈이 급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나도 아니까 자식된 도리로 부모 죽음 뒤에 나올 돈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며느리의 말은 내 마지막 인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근데 어머님 건강하시잖아. 저 기침 좀 하는 거 빼고는 정정하신데 언제 돌아가시겠어? 우리 당장 다음 달 이자도 못 내서 압류 들어오네 만회하는데. 며느리의 짜증 섞인 투정에 아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서 좀 알아봤는데 어머니 기침하시는 거 예사롭지 않아. 요즘 폐병은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더라. 그리고 만약에 자연사가 아니어도 상해 사망이나 사고사로 처리되면 보험금이 2배로 뛴다는 특약도 있더라고.
정말? 사고 사면 10억이야? 쉿, 목소리 낮춰. 아무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어차피 어머니 사셔봤자 고생만 더 하실 텐데.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효도일 수도 있지 않겠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효도라고요? 사고 사면 보험금이 2배라고요? 지금 내 아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제 어미를 두고 죽음을 재촉하는 것도 모자라 사고사를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 발끝이 차갑게 식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아니, 짐승도 제 부모에게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야, 그럼 이번 주말에 여행 가자고 할까? 어머님 평소에 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잖아. 공기 좋은 강가나 산 같은 데로 모시고 가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뱀 혓바닥처럼 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비 많이 온다고 하던데. 물 구경이나 시켜드리지 뭐. 아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쿨러, 쿨러, 쿠에. 참았던 기침이 기어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억눌린 기침 소리와 함께 검붉은 피덩어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방 안에서 대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밖에 누구 있어? 어머니 오셨나?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황급히 피 묻은 입가를 훔치고 도망치듯 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내 자식이 문을 열고 나올까봐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끽.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잘못 들었나 봐. 아이 참 깜짝 놀랐잖아. 자기 빨리 들어와서 마저 얘기해. 그래서 계획이 뭔데?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내 68년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했던 날들이 생선 비린내 난다고 친구들이 놀려도 내 아들 기죽을까봐 학교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던 그 시간들이 뼈가 삭도록 일해서 바친 그 모든 정성이 결국 나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을 키우는 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폐가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기침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엿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오늘 밤이라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축축한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배신감은 이내 처절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목숨값을 탐낸단 말이지. 어둠 속에서 내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오냐, 내 기꺼이 너희 뜻대로 해주마. 하지만 그 대가는 너희가 생각한 돈방석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바닥이 될 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내 마지막을 장식할 그리고 그들의 파멸을 완성할 설계자가 필요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평소엔 내 생일에도 구경하기 힘든 갈치구이며 잡채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안 그래도 깨우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며느리 지은이가 호들갑을 떨며 나를 맞았습니다. 그 얼굴엔 화사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은 마치 도축장에 끌려갈 소의 상태를 점검하는 백정의 눈빛 같아서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얼굴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척하던 아들 민호가 다가와 내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내 어깨에 닿은 아들의 손. 예전엔 그토록 듬직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 손이 오늘은 마치 차가운 뱀이 목덜미를 감는 것처럼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으로 나를 강물에 밀어 넣으려 한다는 걸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그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짐짓 모르는 척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침 때문에 통 잠을 못 잤구나. 늙으면 죽어야지. 밤새 쿨럭거리느라 너희 잠이나 안 깨웠나 모르겠다. 일부러 더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세상 섭섭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에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어머니 걱정에 잠 못 잤는걸요. 능청스럽게 말하며 나를 식탁 의자에 앉히는 아들의 꼴을 보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며느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내 앞에 놓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이거 한우 넣고 끓인 미역국이에요. 몸보신 좀 하셔야죠.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마치 사약처럼 쓰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에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희죽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밥을 몇 숟가락 뜨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이 밥그릇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운을 떼더군요. 어머니, 근데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셔요? 계속 약만 드시면 되는 거래요?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슴을 치며 쿨럭거렸습니다. 글쎄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공기 좋은 데서 요양이나 하라더라. 폐가 많이 굳어서 약으로도 힘들다고. 일부러 더 아픈 척, 더 절망적인 척 말했습니다. 그러자 식탁 밑으로 며느리가 아들의 발을 툭 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들었지? 얼마 안 남았대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회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거봐요. 제가 뭘 했어요. 서울 공기가 안 좋아서 어머니가 더 힘드신 거라니까요. 아들은 식탁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짐짓 비장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더군요. 여보, 안 되겠어. 우리 그 계획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자. 그러자 며느리가 수줍은 척 뜸을 들였습니다. 그럴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둘이서 주고받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삼류 연극 배우들의 발연기를 보는 것 같아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눌러 참고 물었습니다. 계획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묻자 아들은 내 두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제일 효자인 척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를 좀 했는데요. 요양원은 답답해서 싫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좀 다녀올까 해요. 여행? 네. 강원도 쪽에 아주 좋은 펜션을 하나 받았어요. 바로 앞에 큰 강이 흐르고 산속이라 공기가 기가 막히대요. 거기서 며칠 푹 쉬시면 어머니 기침도 싹 나으실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어젯밤 엿들었던 대화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물 구경이나 시켜드리지 뭐. 사고 사면 보험금이 2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놈들이 정말 실행에 옮기려나 보구나.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돈 걱정 때문에 그동안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모셨잖아요. 이번에 민호 씨가 어머니 위해서 무리 좀 했어요. 마지막. 아니, 이번 기회에 효도 한번 제대로 하고 싶대요. 며느리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실수인 척 흘리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입술 끝에 매달린 잔인한 비웃음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휴대폰 속 펜션 사진은 으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인가와는 한참 떨어진 외딴 곳, 난간도 제대로 없는 낡은 다리, 그리고 검푸르게 흐르는 강물. 누가 봐도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아니, 사고가 나라고 만들어 놓은 듯한 장소였습니다. 나는 사진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그리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죽음의 장소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들이 내 표정을 살피며 재촉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 가장 힘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물기를 머금은 채 감동한 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다. 너무 고마워서. 내 새끼가 언제 이렇게 커서 애미 생각을 다 해주고. 그래, 가자. 내가 가자면 지옥이라도 가야지. 내 뼈 있는 말에도 아들은 그저 멍청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지옥이라뇨. 천국 같은 곳이라니까요. 하하. 천국. 그래, 너희는 나를 천국으로 보내고 싶겠지. 그래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5억이라는 보험금을 손에 쥘 테니까. 그럼 이번 주말에 출발하는 걸로 해요. 제가 펜션 예약 바로 잡을게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휴대폰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휘파람까지 불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나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흐흑, 끄. 식탁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밥알이 섞인 토사물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민호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비 죽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을 때도 내가 내 손 잡고 야반도주하면서도 너 하나만큼은 굶기지 않았다.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 쳐내며 번 돈, 내 속옷 한 장 안 사입고 내 학원비로 다 털어넣었다. 내가 처음 의사가운 입던 날 나는 시장 한복판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냐? 늙고 병드니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강물에 쳐넣으려 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사진 속 어린 민호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웃던 그 아이. 그때는 나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는 사진 속 민호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유리 액자의 감촉이 손끝을 찔렀습니다. 불쌍한 놈. 눈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서서히 식어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이에 가까운 분노였고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모르는 척 주저앉는다면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고사 처리된 시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목숨값으로 받은 돈으로 희희낙낙하며 잘 먹고 잘 살겠지요. 그 꼴은 못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은 못 봐.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사발 들이켰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폐병으로 썩어가는 내 몸뚱어리.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개죽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내 남은 생명을, 그리고 내 마지막 힘을 저 페르나드를 단죄하는 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면 쓴 효자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짠 각본대로 연극은 시작될 거야. 하지만 그 결말은 너희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나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수요일. 놈들이 말한 여행은 이번 주말 토요일입니다. 남은 시간은 고작 3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TV 리모컨을 집어들어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일기예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방에는 300 이상의 폭우가. 화면 속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마치 내 복수의 서곡처럼 들렸습니다. 폭우. 그리고 범람하는 강물. 놈들이 나를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기다리는 그 완벽한 날씨가 오히려 내게는 놈들을 올가맬 완벽한 무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는 1번 단축키에 저장해둔 어젯밤 찾아놓은 송 사장의 번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까 하다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놈들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걸고 내 목숨을 미끼로 던지는 계약인데 얼굴을 보고 단판을 지어야지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이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놈들이 출근하고 나면 나는 시장통 뒷골목, 그 허름한 흥신소 사무실로 갈 것입니다.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유언장도 고쳐야 하고 보험금 수익자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지로 밀어넣을 그 순간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찍어줄 확실한 눈이 필요했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과 함께 또다시 피비린내가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입가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붉은 피가 마치 전사가 바르는 위장크림처럼 느껴졌습니다.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피를 토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가 될 것이다. 나는 펜션 사진이 놓인 탁자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기다려라. 엄마가 간다. 가서 내 자식 교육 잘못시킨 죄, 내 손으로 끝장을 내주마.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내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칼날만이 내 가슴 속에서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다가올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전엔 이 냄새가 내 몸에서 나는 것 같아 싫었는데 오늘은 마치 고향 냄새처럼 반가웠습니다. 왁자지껄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좁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녹슨 철계단 2층, 송악 심부름센터라는 낡은 간판이 삐딱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갯돈 들고 튄 개주를 잡을 때 악기처럼 달라붙어 기어이 돈을 받아내 주었던 송 사장. 그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끽.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욱한 담배 연기 너머로 소파에 길게 누워있던 사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쇼? 아직 문 안 열었고. 덥수룩한 수염에 날카로운 눈매. 세월은 흘렀지만 송 사장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나를 빤히 쳐다보던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자갈치 왕언니 아니십니까? 송 사장이 반색하며 달려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 깡패들이 행패를 부릴 때마다
빗자루 하나 들고 맞서 싸우던 나를 그는 왕언니라고 부르며 따랐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송 사장. 잘 지냈는가? 잘 지내다 마다요. 아니,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어요?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의 물음에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송 사장, 긴 말 안 하네. 나 좀 도와주게. 내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자 송 사장의 표정도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주섬주섬 담배를 집어 들여다 말고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또 돈 떼먹고 도망갔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아올 테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꼬깃꼬깃한 펜션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을 하나 잡아야 해. 돈 떼먹은 놈보다 더한 놈이야. 누군데요? 나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아들은 정말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망설일 틈은 없었습니다. 내 아들놈일세. 예, 민호요? 그 의사 선생님 된 아들놈 말입니까? 송 사장이 기가 차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나는 덤덤하게 하지만 뼈가 저리도록 아프게 지난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폐병 걸린 어미를 두고 보험금을 계산하던 목소리, 사고사로 위장해 5억을 타내려던 계획, 그리고 이번 주말 폭우 속에 떠날 효도 여행의 실체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송 사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을 봤나?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사람 새끼면 그러면 안 되지. 송 사장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안 깨. 폭력은 안 돼. 그랬다간 오히려 내가 당해. 그럼 어쩌시게요? 그냥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 법으로 얼함해야지. 꼼짝 못하게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자네가 필요해.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내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이었습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장례비 하려고 남겨둔 건데 이제 필요 없어졌네. 자네가 다 가지게. 형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받아. 공짜로는 안 돼. 대신 조건이 있네. 이번 주말 놈들이 나를 강물에 밀어넣는 그 순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찍어주게. 경찰도 자네가 때맞춰 불러주고. 송 사장은 통장을 밀어내려다 내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은 나중에 일 끝나고 받을게요. 이번 일 제 목을 걸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썩을 놈들 감방 가는 길에 레드카펫 깔아드리지요. 송 사장과 구체적인 작전을 짰습니다. 그는 즉시 직원들을 풀어 펜션 주변 지형을 답사하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옷 단추에 초소형 녹음기를 달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송 사장의 사무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으니까요. 나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시내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영숙 고객님.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말씀이신가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내 대답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바꾸려고요. 내 아들 박민호에서. 법정 상속인 말고 제3자 지정이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만
인감증명서랑 서류가 필요하고요. 방문해 주셔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해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상속인 박민호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위에 두 줄을 긋고 싶었지만 꾹 참고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본인 김영숙의 모든 재산 부동산, 예금, 보험금 포함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며 아들 박민호에게는 단 한 푼의 유류분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존속살해 미수라는 폐륜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어르신, 이거 내용이 아주 강력하네요. 아드님과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묻지 말고 공증이나 해주쇼. 나는 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 이 도장을 찍는 순간 민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게 됩니다. 내 호적에서, 내 인생에서 파내는 겁니다. 쿵, 쿵, 쿵. 서류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것이 꼭 내 피눈물 같아서 나는 도장을 찍고 나서도 한참이나 그 붉은 자국을 노려보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법무사의 말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놈들을 지옥으로 보낼 티켓이자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보험회사까지 들러 수익자 변경까지 마치고 나니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기침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쿨러, 쿨러, 으윽. 손수건이 다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몸으로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쓰러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말 그 다리 위에서 놈들의 가면을 벗기기 전까지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서자 멀리서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그럼 펜션 예약 확정된 거지? 아, 진짜 떨린다. 5억이면 우리 뭐부터 할까? 일단 차부터 바꿔야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인데 기깔나는 걸로 뽑아야지. 대문 앞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 나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물?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너희가 내 목숨을 훔쳐가는 거겠지. 심호흡을 크게 하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효도 여행에 들뜬 늙은이의 가면을 썼습니다. 어미야, 민호야. 이제 오냐? 내가 골목 어귀에서 나타나자 둘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아,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응,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시장 구경 좀 하고 왔다. 너희들이 여행 가자고 하니까 가서 입을 옷이라도 좀 사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산 싸구려, 몸빼바지와 등산 조끼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유, 어머니도 참. 가서 예쁜 옷 사드린다니까요. 며느리가 가식적으로 웃으며 내 팔짱을 꼈습니다. 그 손길이 징그러워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짐짓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다. 내수에 장만하는 셈치고 하나 샀다. 가는 길에 때깔이라도 고와야지. 내 뼈 있는 농담에 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기들끼리 눈짓을 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아마 수희라는 말이 반가웠겠지요. 그래,
죽으러 가는 길에 새 옷 입고 싶다는데 얼마나 기특해 보였겠습니까?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내일 모레면 결전의 날입니다. 가방 속에 송 사장이 준 초소형 녹음기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꾼 유언장 사본과 보험증권 변경 확인서도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경찰 앞에서 보여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는 약한 노인네는 없었습니다.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인매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쏟아져라. 더 세게, 더 무섭게 쏟아져라. 나는 빗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세상은 달라져 있을 거다. 너희는 감옥에, 나는 자유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모를 묘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고 굶주린 짐승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잠들 수 없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송 사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준비 완료. 내일 펜션 미리 가서 자리 잡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형님.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야, 지은아. 이번 여행이 너희 생각처럼 즐겁지만은 않을 거다. 엄마가 준비한 진짜 효도를 기대해라. 거실로 나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벌써 짐을 다 챙겨놓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과 비릿한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도 가다 보면 그치겠죠, 뭐. 아들 민호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놈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나를 보며 생글거렸습니다. 그럼요. 오히려 비 오면 운치 있고 좋죠. 어머님, 얼른 가요. 예약 늦으면 안 되니까. 운치?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에 운치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지만 나는 순진한 시골 노인네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비 구경도 하고 좋지 뭐. 가자.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내가 뒷좌석에 앉자마자 밖에서는 다시 한번 천둥이 쳤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빗속을 뚫고 출발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슥싹 슥싹. 그 소리가 꼭 내 목숨을 노리는 낯질 소리 같아서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차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라디오라도 틀고 떠들었을 놈들이 오늘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차 지붕을 때렸습니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운전대를 잡은 아들의 눈을 훔쳐보았습니다. 민호는 힐끔힐끔 백미러로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에어컨 좀 틀어드릴까요? 아니다. 춥다. 그냥 가라. 내 짧은 대답에 아들은 네. 하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액정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5억이라는 돈과 살인이라는 공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겠지요. 자기야, 길 안 막혀?
내비게이션 잘 보고 가.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비 와서 그런지 차가 없네. 금방 도착하겠어. 차가 없기는요. 서울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수록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날씨에 강원도 산골로 여행을 가겠습니까?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끔찍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 뿐이겠지요. 차창 밖 풍경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은 사라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비바람에 휘청거리는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흙탕물이 도로 위로 넘쳐 흘러 바퀴가 헛돌 때마다 차가 휘청거렸습니다. 어이쿠. 차가 웅덩이에 빠져 크게 덜컹거리자 아들이 핸들을 꺾으며 욕설을 내뱉으려다 참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 좀 해. 어머님 놀라시잖아. 며느리가 핀잔을 줬지만 그건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멀미가 나는 척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민호야 멀었다냐? 속이 울렁거린다. 다 왔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저기 고개만 넘으면 돼요. 아들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빨리 가서 해치우고 싶은 거겠지요. 이 불편한 동행을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난 겁니다. 나는 조끼 안주머니의 녹음기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다시 옷깃을 여몄습니다. 이제부터 놈들이 뱉는 모든 말은 족쇄가 될 것입니다. 민호야. 내가 부르자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네. 왜요? 그냥 내가 운전하는 차 타니까 좋아서 그런다. 우리 셋이 이렇게 멀리 나오는 거 처음이지? 내 말에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양심이 찔려서일까요? 아니면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일까요? 한참 뒤에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네요. 진작 모시고 올 걸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다. 진작 좀 오지. 내가 죽을 때 다 되어서야 이런 호강을 누리는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죽긴 누가 죽어요.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 다 나으실 거예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말투는 상냥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다 낫는다는 뜻은 내 숨이 끊어져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라는 거요. 차가 산비탈을 굽이굽이 돌아 내려가자 저 멀리 거대한 물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이었습니다. 평소엔 맑게 흐르던 강물이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누런 황토색이 되어 무섭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집어삼킬 듯 넘실대는 강물을 보자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기에 나를 빠뜨리겠다고? 다리가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도 죽음의 형상을 눈앞에서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와, 물 많이 불었네. 아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공포가 아니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살이 새야 시신을 찾기 힘들 테니까요. 사고사로 위장하기 딱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도착했어요. 저기에요. 아들이 가리킨 곳을 보니 강가 절벽 위에 낡은 펜션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리버뷰 펜션이라는 간판은 녹이 슬어 글자가 반쯤 떨어져 나갔고 넓은 주차장에는 우리 차 말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을씨년스럽다 못해 폐가처럼 보이는 곳. 놈들이 왜 이곳을 골랐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 기익. 차가 젖은 자갈밭을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시동을 끄자 빗소리가 더 크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후두두둑. 타다닥. 마치 수천 개의 돌멩이가 차를 두들기는 것 같았습니다. 내리시죠, 어머니.
아들이 우산을 펴들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확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짐짓 힘겨운 척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내렸습니다. 발이 진흙탕에 푹 빠졌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발목을 적셨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사장님, 예약한 박민호인데요. 아들이 관리실 쪽을 향해 소리쳤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비대면 체크인이라고 했잖아. 문자로 비밀번호 왔어. 그냥 들어가면 돼. 며느리가 휴대폰을 흔들며 앞장섰습니다. 주인조차 없는 펜션. 정말이지 놈들은 치밀했습니다. 우리가 묵을 방은 가장 구석진 곳, 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1층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맸습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아 냉골이었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보일러 좀 틀어다오. 내가 몸을 떨며 말하자 아들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고장 났나 봐요. 작동이 안 되는데요? 에이, 사장한테 전화해봐야겠네. 거짓말입니다. 놈은 리모컨 건전지를 빼놓고 신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오래 머물지 않을 테니 난방 따위 필요 없다는 뜻이겠지요. 짐을 대충 풀어놓고 나는 베란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물은 금방이라도 펜션을 덮칠 듯 사납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위를 가로지르는 낡고 좁은 다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침수 위험 통행 금지라는 노란 표지판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기구나. 놈들이 말한 명당. 나를 사고사로 위장에 밀어넣을 그곳이 바로 저 다리 위구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심장 박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앞둔 맹수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드릴까요? 며느리가 짐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치고는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됐다. 입맛 없다. 그냥 좀 쉬고 싶구나. 나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소곤거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지. 물살이 새서 지금 가면 딱이야. 어두워지기 전에 처리하자. CCTV 없는 거 확실하지? 놈들의 입모양을 읽으며 나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송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다. 1층 끝방이다. 놈들이 곧 움직일 거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답장이 왔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맞은편 숲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카메라 앵글 좋습니다. 형님,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신호 주시면 바로 덮칩니다. 송 사장의 문자를 보니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지만 혈육보다 더 든든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남인 그는 나를 지키려 비를 맞으며 숲속에 엎드려 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지났을까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네, 왜 그러냐? 비도 오는데 운치 있게 산책이나 좀 하실래요? 저기 다리 위에서 보면 경치가 기가 막히대요. 산책? 이 폭우 속에 폐병 환자를 데리고 산책이라니. 핑계치고는 너무나 조잡하고 유치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놈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자면 가야지. 내 평생 소원이 아들하고 빗속 걸어보는 거였는데. 잘 됐구나. 내 말에 아들은 흠칫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빨리 가자며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거센 비바람이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며느리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먼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망을 보러 가는 거겠지요. 아들은 내 팔짱을 꼈습니다. 꽉 쥔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팔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듯. 우리는 질퍽거리는 지늘길을 걸어 강물이 넘실 때는 그 다리, 죽음의 다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리 입구에 도착하자 출입 금지라고 쓰인 테이프가 끊어져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침없이 그 테이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니. 여기가 진짜 잘 보여요. 발밑에서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굉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낡아서 삐걱거렸고 난간은 허리춤밖에 오지 않아 위태로웠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내 무덤이 될지 너희의 감옥이 될지 이제 곧 결판이 날 것입니다. 나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며 아들의 손에 이끌려 다리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리 한복판. 발밑에서는 성난 황소 떼처럼 불어난 흙탕물이 교각을 들이받으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난간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서 있었고 민호는 그런 내 등 뒤를 막아서듯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아래 좀 보세요. 물살 진짜 세죠? 아들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갈라졌습니다. 놈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주더니 허리춤밖에 오지 않는 낮은 난간 쪽으로 슬그머니 밀어붙였습니다. 그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앞둔 공포, 그리고 탐욕에 눈먼 흥분이 뒤섞인 짐승의 떨림이었습니다. 나는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커먼 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빠지면 시신조차 찾기 힘들 거라는 놈들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다리 입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휴대폰 액정을 흔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어. 지금이야. 라는 신호. 그 신호를 본 아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초조하게 흔들리던 동공이 멈추고 그 자리에 시퍼런 살기가 들어찼습니다. 놈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소주병이었습니다. 어머니, 날도 추운데 이거 한 잔 드세요. 몸 좀 녹이게. 아들이 내민 건 독한 소주였습니다. 아마 부검 때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게 하려는 수작이겠지요. 술 취한 노인이 비틀거리다 실족사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한 놈들. 나는 그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병 주둥이가 이에 부딪혀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주는 술이니 달게 마셔야지. 나는 술을 마시는 척하다가 입가로 흘려버렸습니다. 역한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제 따뜻해지셨어요? 아들이 내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놈의 거친 숨소리가 내 얼굴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을까? 송 사장이 보고 있을까? 두려움과 긴장이 뒤섞여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놈이 내 몸에 손을 대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살인 미수의 찰나를 포착해야 합니다. 민호야. 내가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불렀습니다. 왜요? 엄마 신발 끈이 풀렸네. 좀 묶어주라. 나는 시간을 끌며 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내 발밑을 보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낡은 운동화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빗속에 무릎 꿇은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 원망하지 마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어머니도 저 의사 만들려고 평생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아들 한 번 더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순간까지도 합리화를 하는 저 뻔뻔함. 먹고 살자고, 내가 진 빚 갚고 떵떵거리며 살자고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게 그게 자식이 할 소리냐? 내 뱃속에서 나온 게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아들은 신발끈을 묶는 척 하더니 갑자기 내 두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나는 중심을 잃고 난간 위로 쏠렸습니다. 상체가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시커먼 강물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눈 딱 감아요. 금방 끝나요. 아들이 악을 쓰며 내 다리를 밀어 올렸습니다. 번개 불빛에 비친 놈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괴물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알아. 민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살기 위해 그리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난간을 붙잡은 내 손톱이 긁히며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힘은 너무 셌습니다. 병든 노인의 힘으로는 건장한 30대 남자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몸이 반쯤 넘어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거꾸로 솟구쳐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이대로 떨어지면 끝입니다. 송 사장이 늦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빨리 밀려버린 걸까? 제발 좀 죽어. 죽으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살아. 아들이 내 손을 뿌리치며 마지막 힘을 주어 밀쳤습니다. 내 몸이 난간 밖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쾅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모정이었습니다. 내 새끼, 내 아들, 내 전부였던 박민호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나는 떨어지기 직전 난간 기둥을 팔로 휘감으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아들의 멱살을 죽을 힘을 다해 낚아챘습니다.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내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버티고 서 있자 놈의 눈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민호야.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폭우를 뚫고 나올 만큼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내가 잊은 게 있구나. 아들이 흠칫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내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낀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어야 할 어미의 눈이 서늘한 도끼로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뭐야? 이 어미가 자갈치 시장에서 40년을 버틴 칼잡이였다는 걸 잊었어. 나는 놈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놈을 내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아들이 중심을 잃고 내 코앞까지 딸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아들의 귀에 대고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속삭였습니다. 내 놈들이 원한 건 내 목숨값이 아니라 보험금 5억이었지? 꿈 깨라. 수령이는 이미 바뀐 지 오래다. 뭐라고요? 아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사리가 사라진 자리에 당혹감과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놈아. 주위를 좀 봐라. 여기가 무대인 줄 알았지? 여기는 내 감옥이다. 나는 고개짓으로 다리 맞은편 숲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이 홀린 듯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빵! 어둠을 찢는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비 오듯 쏟아지는 다리 위를 대낮처럼 비쳤습니다. 으악! 눈이 부셔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카메라를 든 송 사장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컷! 오케이. 살인 미수 현장. 아주 잘 찍혔습니다. 송 사장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제야 잡고 있던 아들의 멱살을 툭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은 다리 위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멍한 표정으로 나와 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고치며 바닥에 주저앉은 페류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를 죽이려던 살인귀는 사라지고 겁에 질린 못난 놈 하나만 남았습니다. 끝났다, 박민호. 내 말은 선고였습니다. 이제 내가 갈 곳은 펜션이 아니라 감방이다. 저 멀리서 애타게 기다리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용. 빗길을 뚫고 달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그 붉고 푸른 불빛이 빗줄기에 반사되어 내 얼굴을 비쳤습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비가 내 얼굴에 묻은 아들의 더러운 손자국을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 손으로 악을 처단했다는 통쾌함이었습니다. 기, 쾅!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온 경찰차 세대가 다리 입구를 막아서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벌컥 열리고 우비를 입은 경찰들이 곤봉과 수갑을 든 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군화 발소리가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를 타다닥 울리며 내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꼼짝 마. 전부 그대로 있어. 경찰들의 고함 소리가 폭우를 뚫고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다리 입구에서 망을 보던 며느리 지은이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다 미끄러운 진흙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야,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흙 범벅이 된 채 기어가며 비명을 지르는 며느리의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죽음을 재촉하던 그 오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쥐새끼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여경 2명이 달려들어 지은이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발악하는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다리 위까지 들려왔습니다. 내 발치에 주저앉아 있던 아들 민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다가오는 경찰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놈의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겁니다. 박민호 씨, 당신을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 반장이 다가와 민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그 금속성 소리가 내 심장에 박혀있던 마지막 미련의 못을 뽑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수갑이 채워지자마자 정신이 돌아왔는지 민호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억울하다는 듯 눈을 부라리며 나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미끄러지신 거예요. 저는 구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어머니? 제 말 맞죠? 빨리 말 좀 해봐요.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놈은 내게 매달렸습니다. 침을 튀기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 추악한 입을 보니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미끄러져? 나는 형사 반장 뒤에 서 있는 송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송 사장은 비에 젖은 캠코더를 높이 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 여기 다 찍혀 있습니다. 이놈이 노인네 다리를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거
아주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송 사장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저 사람들이 짜고 치는 거라고요. 민호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저 뻔뻔함. 저게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내 낡은 운동화가 놈의 고급 구두 앞에 멈췄습니다. 민호야. 나직한 내 부름에 놈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 눈엔 여전히 반성 대신 원망과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노망 났어? 나 감방 가면 엄마 누가 모셔? 제발 정신 차리고 아니라고 말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입고 있던 등산 조끼의 지퍼를 내리고 안주머니에서 송 사장이 주었던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줄 아느냐? 내 손에 들린 작은 기계를 보고 민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차 안에서부터 내가 짓거린 모든 말, 여기 다 들어있다. 물살이 새서 시체 못 찾을 거다. 술 먹여서 실족사로 위장하자. 내 입으로 뱉은 그 더러운 계획들,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됐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들의 목소리가 다리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기 아래 좀 보세요. 물살 진짜 세죠? 제발 좀 죽어. 죽으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살아. 아들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적나라한 살인의 증거 앞에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민호가 바닥을 기어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엄마. 나 민호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조금 전까지 죽어버려. 라고 악을 쓰던 놈이 이제는 엄마를 찾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비굴한 눈물이 내 발등에 떨어졌지만 더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놈의 손을 발로 차갑게 걷어찼습니다. 내 아들 민호는 죽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내가 내 다리를 들어 올려 강물에 던지려던 그 순간 내 아들은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보험금 5억에 눈이 멀어 제 어미를 죽이려던 살인마일 뿐이다. 엄마, 끌고 가세요. 내가 형사들에게 고개를 돌리자 형사들이 민호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 돼. 이거 나. 엄마, 나 감방 가면 죽어. 빚쟁이들이 가만 안 둘 거야. 엄마.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내가 지는 겁니다. 저 악마 같은 놈들에게 지는 겁니다. 다리 입구 쪽에서도 소란이 일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수갑을 찬 채 내 쪽으로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에 화장이 다 번져 귀신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아니에요. 다 그이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말렸어요. 지은이는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저 야비함. 부창부수라더니 끼리끼리 잘 만났습니다. 나는 지은이의 턱을 손으로 치켜들었습니다. 내 손은 차가웠고 지은이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렸다고? 내가 휴대폰 흔들어서 신호 보내는 거
송 사장이 다 찍었다. 그리고 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지은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확인서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익자,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은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5억. 내가 어제 기부하고 왔다. 너희는 빈 껍데기를 잡으려고 이 사단을 낸 거야. 지은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공포보다 돈이 날아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인 모양이었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넋이 나간 그녀의 모습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끌고 가. 형사 반장의 호통과 함께 며느리도 짐짝처럼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어머님, 엄마, 살려줘. 엄마. 두 페르나의 절규가 빗속에 메아리 쳤지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히는 그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철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내 눈에, 내 가슴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잘 가라. 내 인생의 오점들아. 경찰차 세 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펜션을 빠져나갔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송 사장이 우산을 받쳐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송 사장이 급히 나를 부축했습니다. 고맙네, 송 사장. 자네 덕분에 살았어. 별 말씀을요. 저놈들 콩밥 먹일 생각하니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근데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마음이. 송 사장은 내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낸 어미의 심정, 그게 오죽하겠습니까? 속은 이미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습니다. 마치 썩은 이를 뽑아낸 것처럼 욱신거리는 통증 뒤에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아. 아니,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나는 비에 젖은 다리 난간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나를 살린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서 따뜻한 국밥이나 한 그릇 사주게. 배가 고프네. 예, 제가 아주 맛있는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경찰차가 사라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폭우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빛이 내 젖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내 인생의 일막은 헌신과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이막은 복수와 생존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나 김영숙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동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화려하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퀴퀴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나는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아니었다면 아마 벌써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조사실 밖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아들과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박민호, 내가 하자며, 내가 어머니 죽이면 5억 나온다며. 뭐, 이 여편네가 미쳤나? 내가 먼저 말했잖아. 펜션도 내가 알아봤잖아.
서로 탓을 하며 악을 쓰는 꼴이라니. 조금 전까지 자기야, 여보야 하며 찰떡같이 붙어 다니던 부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물어뜯으려는 굶주린 들개 두 마리만 남았습니다. 어르신,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몸도 편찮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서를 정리하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내 폐병 진단서와 녹음 파일, 그리고 송 사장이 찍은 영상까지 모두 확인한 뒤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이런 패류는 처음 본다면서요. 저것들, 형량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내 물음에 형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속 살해 미수입니다. 게다가 계획 범죄에 보험 사기 시도까지. 죄질이 아주 나빠요. 변호사를 쓴다 해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 상황에 따라선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요. 10년, 혹은 평생, 내 아들의 젊음이 감옥에서 썩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죗값은 톡톡히 치러야지요. 조사실을 나서자 유치장 철창이 보였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나는 그 안에 갇힌 두 죄인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나를 보자마자 철창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좀 꺼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민호는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철창 틈으로 들이밀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 억울해요. 저는 정말 말렸어요. 민호 씨가 강제로 시킨 거예요.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 심약한 거. 지은이는 아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거짓 눈물을 짜냈습니다. 심약? 사람 죽이자고 펜션 예약하고 망까지 본년이 심약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나는 천천히 유치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발소리가 뚜벅뚜벅 울릴 때마다 놈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내 입에서 용서라는 말이 나오길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는 그들이 원하던 합의서 대신 따끈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 식당에서 포장해온 콩나물 국밥이었습니다. 배고프지? 내 말에 민호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배고파 죽겠어. 역시 엄마밖에 없어. 나는 국밥 그릇을 유치장 배식구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가 유치장 안으로 퍼지자 두 사람은 허겁지겁 그릇에 달려들었습니다. 숟가락도 없이 손으로 국밥을 퍼먹는 꼴이 영락없는 짐승이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나는 그들이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릴 적 내 젖을 빨던 민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고생하고 돌아오면 엄마 힘드니까 내가 밥 차려줄게 하며 고사리 손으로 라면을 끓여주던 그 착했던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일까요? 아니면 돈이라는 괴물이 내 아들을 잡아먹은 걸까요? 꺼. 민호가 국물까지 싹 비우고 트림을 했습니다. 배가 부르니 살 것 같은지 놈은 다시 비굴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잘 먹었어. 이제 변호사 좀 불러줘. 엄마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대. 응? 부탁이야. 나는 쪼그리고 앉아 아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콩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검은 콩 한 줌. 나는 콩을 철창 사이로 툭 던졌습니다. 검은 콩들이 바닥에 타닥타닥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평생 먹게 될 밥이다. 내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밥에 탄원서 꿈도 꾸지 마라. 나는 너희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달라고 진정서 내고 오는 길이다. 뭐? 엄마 미쳤어. 자식을 감옥에 쳐넣겠다고. 그러고도 엄마야. 민호가 본색을 드러내며 철창을 발로 찼습니다. 쾅! 소리가 경찰서를 울렸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자식한테 살해당할 뻔하고도 정신 못 차리면 그게 미친년이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돈이 있어야 부르지. 너희 통장, 내가 다 압류 걸었다. 민사소송도 걸 거야. 내 놈들이 4명의 도용해서 받은 대출금, 카드값, 전부 사기죄로 고소했다. 야, 이 늙은 여편네야.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 지은이가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오냐, 짖어라. 실컷 짖어. 거기가 너희한텐 딱 어울리는 계집이니까. 나는 싸늘하게 일가라고 돌아섰습니다. 가지마. 엄마, 가지마. 나 좀 꺼내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절규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썩은 폐부 깊숙이 시원한 공기가 들어찼습니다. 쿨러, 쿨러. 기침이 나왔지만 피는 섞여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슴 통증이 훨씬 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죠. 스트레스가 병을 키우는 거라고. 내 병을 키운 암덩어리들을 떼어내고 나니 몸이 먼저 반응하나 봅니다. 형님,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송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것들 아주 꼴이 가관이던데요. 경찰들도 혀를 차더군요. 그러게나 말일세.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참 추하더구만. 이제 다 잊으십시오. 법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나저나 형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가시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집엔 안 가. 놈들의 흔적이 묻은 곳엔 발도 들이기 싫네.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했어. 팔리면 기부할 거야. 그럼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호텔. 예, 호텔이요? 송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 내 평생 여관방 구경도 못 해봤는데 죽기 전에 호텔이라는 데서 잠 한번 잡아야지 않겠나? 제일 비싸고 좋은 방으로 잡아주게. 침대 푹신하고 창문 열면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으로. 내 말에 송 사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 역시 왕언니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산 해운대 앞바다 전망 끝내주는 스위트룸으로 당장 예약해드리죠. 송 사장의 차를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치원 재롱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내 인생의 전부였던 순간들. 손가락으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이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내 마음속 미련도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가족사진 앞에서 잠시 손이 멈칫했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듬직하게, 지은이는 상냥하게,
나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안녕. 나는 작게 속삭이며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내 휴대폰도, 내 마음도, 내 인생도 이제 완벽하게 리셋되었습니다. 형님, 저기 해 뜨네요. 송 사장의 말에 고개를 드니 멀리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저 태양처럼 내 남은 인생도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요? 패병쟁이 늙은이가 아니라 당당한 김영숙으로. 나는 차창을 내리고 떠오르는 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아직 안 늦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차는 아침 햇살을 뚫고 시원하게 내달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미러 속에 비친 경찰서는 점점 작아져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내 아픈 과거도 그렇게 점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부산 해운대의 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향긋한 홍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화장이 정말 잘 받으시네요. 호텔 직원이 내 찻잔을 채워주며 웃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1년 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촌스러운 파마머리 대신 세련된 단발머리를 했고 칙칙했던 옷 대신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자니까 때깔이 나나 보네. 나는 여유롭게 웃으며 팁을 건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1,000원 한 장 벌벌 떨며 아끼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엽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송 사장이었습니다. 형님, 뉴스 보셨습니까? 지금 속보 떴습니다. 송 사장의 들뜬 목소리에 나는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화면 하단에 붉은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속보 50억 존속 살해 미수 패륜 부부, 항소심서 징역 15년 확정, 법원 엄벌 불가피. 아나운서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던 아들 박 모 씨와 며느리 최 모 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헌신을 배신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호송차에서 내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인 두 사람.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초라한 행색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15년. 그들의 가장 찬란해야 할 젊음은 이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꼴 좋다. 형님, 보셨죠? 15년이랍니다. 아주 쌤통입니다. 전화기 너머 송 사장이 만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맞네. 이제야 끝났구먼.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막상 판결을 접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기쁨보다는 긴 싸움을 끝낸 전사의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저녁에 파티라도 하셔야죠. 제가 고기 쏘겠습니다. 아닐세. 오늘은 혼자 있고 싶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송 사장. 조만간 보세.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15년이라. 그 시간이 지나면 놈들은 50살이 넘은 중년이 되어 출소하겠지요. 가진 것 하나 없이 정가자라는 딱지를 달고
세상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겪을 고통은 감옥 안에서의 삶보다 더 혹독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복수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야 합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 외곽의 한 종합병원 호흡기내과였습니다. 1년 전 내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던 그곳입니다. 김영숙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당 교수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아니, 김영숙 환자분? 정말 맞으세요?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 맞아요. 아직 안 죽고 살아서 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폐 사진 좀 보세요. 교수가 띄워준 엑스레이 화면에는 놀라운 결과가 찍혀 있었습니다. 1년 전 거미줄처럼 하얗게 굳어있던 폐가 눈에 띄게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섬유화가 진행되던 부분이 멈췄습니다. 아니, 오히려 호전되었어요. 염증 수치도 정상이고요. 기적입니다. 도대체 뭘 드신 겁니까? 교수의 물음에 나는 싱긋 웃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놨거든요. 내 등골 빨아먹던 거머리들을 떼어내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허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더니 정말인가 봅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거뜬하시겠어요. 병원을 나오는 내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진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어머, 저분 참 곱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엔 불쌍해 보인다는 말만 듣던 나였는데 말이죠.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1번, 특급 호텔에서 잠자기 완료. 2번, 나만을 위한 쇼핑하기 완료. 3번, 악기 배우기. 4번, 해외여행 가기. 나는 볼펜을 들어 3번과 4번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내일은 문화센터에 가서 색소폰을 등록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엔 송 사장 부부를 데리고 크루즈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내 생명의 은인들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지요. 문득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민호가 첫 월급을 탔다며 사준 빨간 내복을 입고 찍은 사진. 사진 속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희미해졌습니다. 그저 안타까움만 남았습니다. 사랑이 너무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퍼부었던 사랑이 아들에게는 독이 되어 그를 괴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민호야. 나는 허공에 대고 나직이 불렀습니다. 감옥에서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내가 버린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길 바란다. 나는 사진을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곱게 접어 지갑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곳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남은 마지막 교훈이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엄마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흙을 털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안 다쳤어? 보해줄게. 엄마의 손길에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내 아들도 저렇게 예뻤는데,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엄마 김영숙이 아니라 인간 김영숙으로 살 것입니다. 저 멀리서 버스킹을 하는 가수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래요. 내 나이 69세.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나는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한들거렸습니다. 그 꽃잎 하나를 따서 머리에 꽂았습니다. 주책이라고요? 뭐 어때요? 내 인생 내가 즐겁게 살겠다는데.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초록 불이 켜졌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내 앞에는 쭉 뻗은 대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애물도 거머리도 없는 탄탄대로. 나는 힘차게 팔을 저으며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망쳤다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올가매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를 위해 사십시오. 저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도 이렇게 웃으며 살지 않습니까? 지난밤의 폭우는 그쳤습니다. 이제 제 인생엔 매일매일 맑은 해만 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찬란한 태양이 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색소폰 배우러 가야 해서요. 잘 사세요. 저처럼 멋지게. 이 이야기는 맹목적인 희생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나 자신을 지우곤 합니다. 영숙 씨처럼 믿었던 자식에게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무조건적인 인내가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영숙 씨처럼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는 용기가 남은 인생을 구원하기도 하니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은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빛날 것입니다. 오늘 영숙 씨의 통쾌한 복수와 화려한 부활이 가슴 답답했던 여러분의 마음의 시원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숙 씨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감상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영숙 씨의 마지막 미소처럼 찬란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